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무엇일까요? 3포인트입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예,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 먼저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늘 첫 번째 질문으로는 시장 구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요즘에 약간은 좀 주춤주춤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미 증시와 우리 증시 작년과는 조금은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배경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뉴욕 증시의 마무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을 위주로 좀 같이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위에가 이제 코스피고 아래가 나스닥입니다. 어떤 측면의 움직임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냐면, 지금 고가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나스닥과 저가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이제 국내 증시,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움직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강세일 경우에는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뉴욕 증시가 약세로 전환되었던 경우에도 우리 증시가 계속 강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친 구간들이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도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 증시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는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 뭐 무난해요. 글로벌 증시에서 상위권 레벨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이 또 엄청 세죠. 거의 글로벌 탑입니다. 지수 상승률로 보면. 근데 이런 측면들이 이제 유지되고 있다라는 지점, 그 자체가 일단 수급에 있어서 우리 증시에 대한 저가 매수세, 우리 증시가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또 가치 대비해서 너무 싸다라는 이제 외국인을 포함해서 수급 주체들의 판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기본에 놓고 우리가 바라본다라면은, 일단 지난 뉴욕 증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다소 좀 우려감 있게 봤었던 게 최근에 이제 통화 정책이었죠. 통화 정책의 베이스를 마련해 주는 게 고용이라든지 물가에 대한 지표들이었는데, 고용 보고서 나왔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무난했어요. 특히나 비농업 고용 예상치 소폭 하회했고, 실업률 4.1 예상했는데 4.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관련해서 이거 가지고 어떤 낙폭이 발생했다라든지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든지 하는 지점은 관찰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뉴욕 증시에서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트럼프의 이제 관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관세 이야기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일단 지금까지의 사례를 지켜보게 되면은 캐나다와 멕시코 관련해서 관세에 굉장히 강하게 매기려는 것처럼 했지만, 이 또한 유예해서 이후에 이제 딜로서 딜을 위한 항목으로 남겨두었다라는 지점, 그리고 중국과 지금 핑퐁하고 있는 지점, 이런 지점을 비롯봤을 때는 지금 관세라는 키워드는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적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어떤 거래하는 지점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발표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증시의 영향도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고 대응해야 되는 지점이지 예측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제 뉴욕 증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를 통해 좀 해소하겠다라는 뉘앙스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8위 정도 됩니다. 미국의 흑자액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특이점이 있는 게, 미국의 흑자를 내고 있는 항목들이 미국에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게 되니까 공장에 들어가는 이제 소부장이 들어가겠죠.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설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이게 다 한국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돈 되고 우리가 장비도 되고 우리가 설비도 되는 이런 구조로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되는 거고, 이걸 이제 미국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를 어느 정도의 지점으로 볼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런 거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니까 우리한테 공장도 많이 지어주고 고용 창출도 많이 하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주는 거네? 라는 관점이 좀 도래되면은 아무래도 좀 다른 국가 대비해서 좀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도 있는 형태라서 좀 지켜보면서 이건 대응해야 되지만, 타 국가 대비해서 우리 증시의 영향도는 좀 적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 증시가 출발할 때 사실 좀 세게 내려왔었어요.
네, 바로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 반등이 나왔을 때 보면은 나스닥 선물도 같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미국 증시 대비해서 좀 더 강하고 상승률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모멘텀 자체는 미국에서 불어오는 게 맞다라는 거고 연관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폭을 보여줄지 또 그걸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체크 포인트는 오늘 밤 미증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포인트. 바이오 섹터 포커스를 맞춰주셨는데 재료 받는 바이오라고 달아주셨어요. 오늘 올릭스 상한가고요. 그 밖에도 파민셀은 실적이 좋았고 보로노이는 앞으로 모멘텀이 되기 이런 중소형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2의 알테오젠이 2025년에도 등장할 것인가 기대 상당한데요. 제약 바이오는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또 워낙에 종목이 광범위하니까 여기에서 종목 고르는 팁이 있다면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최근 시장과 작년 하반기 시장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먼저 보셔야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작년에 예를 들어 재료가 없었고 올해 재료가 생겨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유지됐던 재료들이 올해 들어서 부각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재료화, 그래서 이 재료를 통해서 시장의 중심으로 바이오가 올라설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바이오 섹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바이오 sektor들 중에서 실제 자기 실적이 엄청 잘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CDMO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 신약에서는 SK바이오팜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직 실적으로 모멘텀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결국에는 데이터 값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기술을 빅파마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더 나아가게 되면 라이센스 계약이 진행됐는지, 얼마 정도의 진행이 됐는지, 또 빅파마 기업인지 아닌지 이런 여부를 통해서 주가 레벨이 결정되곤 하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재료로 우리가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재료들이 슬슬 세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먼저 얘기 드릴 게 이제 보로노이예요. 이제 VRN11.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소세포 폐암 시리즈인데 지금 적응증 굉장히 많이 임상하고 있죠. 근데 이 11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 데이터를 AACR 4월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록 공개가 3월 말인데 이거 초록 공개한다는 얘기 나오고 오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비소세포 폐암에서 이제 보로노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뭐냐면 이제 비소세포 폐암을 제가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렉라제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응증이 좀 많이 다릅니다. 파이프라인 다르다는 얘기고 여기 타겟은 주로 이제 타그리소라고 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비소세포 폐암은 대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을 많이 쓰게 되면은 거기서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암이 이 항암제에 적응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노출되게 되는 거고, 그럼 이 돌연변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였는데 이 보로노이가 갖고 있는 물질이 해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부각받고 있는 형태고 이 재료는 사실 과거에도 우리가 알던 거고 이거 가지고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부각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가 지금 AACR 타겟인 것도 그렇고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재료가 좀 더 노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저는 전고 때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로노이뿐 아니고 지금 신약 테크들 재료 머금고 있는 애들 대부분이 전고점이 이제 작년 한 7월, 8월, 9월, 10월 이 레벨에 다 포진되어져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로노이를 필두로 해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단연코 코스닥이 글로벌에서 지수 단위로 보면은 상승률이 선두권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 선두권 얘기는 지금 바이오 원맨쇼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쉬어가고 있죠. 2차 전지 사실 안 내려가면 다행인 수준이었는데 바이오가 지금 엄청 세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거든요. 이 지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포트에 바이오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재료가 있는데 부각받지 못한 종목들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앵커님 이야기 주셨지만 올릭스도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나왔죠. 특히나 RNAi RNA 이 간접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일라이릴레 라이센스 아웃 진행했는데 한화로 계산하면은 한 9천억 정도 돼요. 계약금은 지금 1,000억이네 아니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타겟하고 있는 것도 비만 치료제거든요. 비만 치료제 종목들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게 펩트로 같은 종목들이 있죠. 근데 비만 치료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노출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거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만 치료제는 강의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이제 싹센다 유통형 기업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 기업들 말고 앞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결국 반감기 타겟하고 있는 펩트론이라든지 지금 물질로서 라이센스아웃 진행했던 올릭스도 주도주 비만 치료제 주도주로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인벤티지랩이라든지 경구용으로 본다면 D&D 파마텍 정도가 같이 좀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이쪽도 결국 빅파마 향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는 키워드를 압축하셔야 돼요. 신약테크, 플랫폼, 비만 치료제. 그리고 추가로 본다면 오늘 뭐 ST팜처럼 CDMO 기업들 올라오는데 CDMO는 좀 같이 가는 섹터 단위 수급이 아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 형태가 좀 크다 보니까 바이오로직스의 움직임을 좀 주로 타겟해야 되고요. 그래서 관련 섹터가 지금 좀 많아가지고 어지러우실 수 있는데 바이오를 다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좋은 것들 중에서 선별을 하는 거 이 정도만 좀 챙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는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섹터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새로운 재료를 찾지 말고 작년의 기대감으로 한 차례 갔다가 좀 쉬어가는 종목군들로 압축을 해서 그 종목군들을 다시 접근하는 거, 이 정도의 방법이면 될까요? 새로운 재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추가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 받고 있는 알테오젠 정도 제외하고는 지금 새롭게 나오는 내용은 지금 거의 없죠. 올릭스가 나오는 게 라이센스 아웃이라서 새로운 내용이잖아요. 이 라이센스 아웃 정도 되는 퍼포먼스의 새로운 뉴스 아니고서는 다 있는 것들입니다. 있는 임상 데이터, 있는 물질 가지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작년에 이제 부각받았던 재료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앵커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나는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뉴스에서 이미 한 차례씩 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제약바이오주들 일단은 좀 한번 압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스터디를 하시면은 조금 더 접근하시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올해 좀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포인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준비되어 있는 포인트는요. 쉬어가는 섹터입니다. 어떤 의미로 쉬어가는 섹터를 포인트로 잡아주셨는지 이 부분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저는 지금 중요한 섹터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 좀 검증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오늘 삼전이 오후에 들어서 튀어가지고, 그럼 이쪽이 움직이나? 또는, 여러 차례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지점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점을 또렷하게 가져가고자 제가 타이틀 자체를 쉬어가는 섹터로 좀 이야기 드렸고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 자, 네이버. 자, AI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카카오. 이쪽을 포함해서 한글과 컴퓨터. 스몰캡 이스트 소프트. 이 정도까지 우리가 AI 소프트웨어로 판단할 수 있겠고, 여기 덧붙이면 이제 루닛이나 뭐 딥노이드라든지 뭐 뷰노 같이 의료 AI 종목들,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은 더 스몰캡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자, 이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단계가 전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음봉 하나 또는 음봉 2개 나왔다고 바로 매수하셔라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네,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고, 대장은 당연히 네이버가 될 겁니다. 네이버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부터 보면은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실제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주가 레벨, 얘네가 어느 정도 가면 적정가를 봤을 때는 저는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AI 소프트웨어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는 게 일단 주요 내용이 되겠고, 여기에 덧붙이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AI 단, 그러니까 인프라 딴 얘기들이 조금 조용해지죠. 관세 얘기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AI라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인프라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AI를 필두로 해서 소프트웨어, 원전이라든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지 전력 설비 쪽도 같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 지금 AI 관련된 애들이 순환이 계속 돌고 있어요. 오늘은 얘가 갔다가 순서대로 돌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좀 조정받게 되면은 계속 관심 있게 타겟을 하게 되면은 찬스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AI 소프트웨어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반대로 이제 로봇주를 좀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제가 이쪽은 사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로보티즈, 로보로보.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스몰캡으로 들어간 뭐 휴림 로봇 같은 애들도 있고, 뭐 유일 로봇 재료가 좀 있죠. 이런 종목들도 다 올라가는데,
중앙 대장이 좀 꺾였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제 로봇주들은 제가 종목 상담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 섹터가 돈 벌고 있느냐로 보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투자 단계고 돈을 쓰고 있는 업종이고 개발하고 있는 단계란 말입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개별 재료가 강하게 부각받게 되니까 그 밑에 있는 2등, 3등, 4등 주들도 같이 이제 급등이 나오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쪽은 챙기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트레이딩 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몇 번을 먹고도 남았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로봇주의 사이클이. 오늘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럴 때 챙기고 나와야 된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근데 평단 자체가 밑에서 잡혀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수익 실현이라도 비중 조절이라도 해야 되는 이런 레벨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로봇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드릴 섹터 중에서 제가 이제 제일 좀 좋게 보고 있는 쪽인데 추천주로도 많이 드렸던 엔터입니다. 오늘도 관세익이 나오니까 세게 올라갔다가 또 조정 조금 나오는데 JYP, SM, 하이브, YG엔터, 큐브엔터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저는 여기도 똑같아요. AI랑 되게 비슷하게 봅니다. 좀 별개의 섹터긴 합니다만은 엔터주들도 JYP가 실적 턴어라운드 했고요. 다른 기업들도 지금 모멘텀 똑같이 받고 있어요. 올해 지금 중국 관련해서 외교가 좀 풀리게 돼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한알령에 대한 해제라든지 또 여기서 추가로 보게 되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관세로부터 자유롭다라는 특징들. 근데 실적이 좋네? 게다가 올해 더 좋을 것 같네?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보게 되면은 장점밖에 남지 않는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노이즈는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런 업종이다 보니까 노이즈는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노이즈를 좀 피해가면서 타겟을 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계속 관심주, 올해 내내 관심주로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스몰캡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큰데 그래서 이거는 유형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좀 작은 종목 변동성 먹겠다 하면은 좀 작은 종목 판단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난 좀 끌고 가고 싶다 하면 좀 큰 종목으로 보시는 건데 엔터주들은 대체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섹터는 이 정도 이야기 드릴게요. 엔터는 아티스트 리스크 있는 종목을 피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단번에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아티스트마다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우리가 알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또 뭐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야 뭐 일정 정리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현재 불거져 있는 뭐 하이브, 뉴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서 하자라는 말씀이세요? 이 부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내가 들고 있어요. 쭉 수익 중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아티스트에 관련된 연예인 관련된 이제 노이즈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거는 뭐 재료에 따라 크게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잘 모르겠다 싶으면 팔아버리면 됩니다. 되게 심플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쭉 들고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하이브 같은 경우가 앵커님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뉴진스 관련 이슈가 나오고부터 한동안 주가가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영역,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와야 알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근데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피해갈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 가져가고 있는 엔터사들도 있고요. 그 지점은 이제 좀 뭐랄까요? 운영을 하고 있는 경영진이 어떤 스타일인지 봐야 되는 측면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섹터도 너무 뭐 아티스트 사랑 쏟아붓듯이 이렇게 한 종목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노이즈가 나왔다면 거기에선 조금은 융통성 있는 대응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엔터 플랫폼 쪽 이쪽 같이 좀 강조를 해주시는데 쉬어가면 관심 가질 만한 섹터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2종목 있어서요. 빠르게 리뷰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넘으면 저희가 카운트를 안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를 꾸준히 좀 올리면서 봐온 종목 네이버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9월 말에 추천을 해서요. 지금 3차 목표가 도달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30%가량이 나오고요. 40%네요. 3차도 넘어서서 4차 목표가 도달로 4차 목표가 23만 원, 수익률은 40%.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좀 끌고 오는 전략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가 이 모범답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권에 적절한 시기에 잘 들어가서 지금 어느덧 수익률이 40%나 기록이 되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네이버입니다. 제가 방금 코멘트 드렸듯이 AI 소프트웨어 대장이고요. 지금 실적도 그렇듯 뭐 사실 안 좋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더 끌고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지금 네모친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드렸었는데, 사실 조금 차트 넓게 보면은 지금 단기 저항이에요. 이 저항권인데 저는 이거 이번에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봐야 되는 종목으로 이야기 드릴 거고, 다음 목표가는 26만 원 구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져가네요. 26만 원까지. 네이버는 물이 제대로 들어왔나 봅니다. 조금 더 노를 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간 내에 큰 수익입니다. 12월 9일에 제시가 됐었고요. 4차 목표가 도달을 하면서 수익률이 57%, 6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큰 수익 내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이렇게 좀 중대형주들로 끌고 가면서 흐름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제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 주셨는데, 저는 이 모멘텀이 분명한 종목들 아니고서는 잘 안 찾게 되어야 한다라고 봐요, 주식을. 왜냐하면 주식은 종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하는 섹터가 다 거기서 거기죠. 근데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실적 좋고 모멘텀 좋은 상태에서 시장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당연하겠지만 이제 찬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게 딱 그 구간이었고, 이럴 때에서는 뭐 굳이 막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사셔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유사한 형태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순환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찬스가 많이 녹여져 있는 시장이라는 판단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봤던 게 이제 정고점 정도의 레벨이었었는데 지금 적절하게 올라왔고요. 이 다음부터의 모멘텀은 이제 지켜보면서 좀 대응해야 되는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추가 제시 없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서 매매를 종결하고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홀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석 달도 안 되는 기간 설이 껴있으니까 사실 거래일수가 얼마 안 되는데 60% 큰 수익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 전략, 종목을 어떻게 꼽는지, 시장을 왜 이렇게 보는지 더 궁금해지셨죠? 그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4시부터 있습니다. 이 시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 투자 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증시 위기는 땡땡땡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걸 보고 계실까요? 그리고 사야 되는 종목, 조심해야 되는 종목, 좀 더 친절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질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3포인트였습니다.